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출범한 지 한 달이 흘렀다. 일단 출발은 좋다. 허니문 효과도 있었겠지만 NHK가 매월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에서 출범 직후 지지율은 62%로 나왔다. 학술회의 추천자 임명 거부로 시끄러웠던 10월에도 불과 7%포인트 하락한 55%를 기록했다. 2018년부터 9월 퇴임 시까지 한 번도 과반 지지율을 넘지 못한 아베 내각과 비교한다면 탄탄한 지지율이며 심지어 자민당이 정권을 재탄환한 2013년 1월의 아베 내각 지지율 63%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가을에는 실시되는 중의원 총선거를 대비한 임시내각 성격이 짙었던 스가 정권이 오래 갈 가능성도 생겨났다. 내각의 얼굴인 스가 총리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총예산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높은 지지율을 무기로 선제적 총예산을 감행할 수도 있지만 스가 총리가 일하는 내각을 천명한 이상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지금 내각 인선으로 그것이 퍼포먼스든 뭐든 일단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임시인 줄 알았는데. 스가의 경쟁력. 스가 내각은 외교적 성과와 거시적 경기 부양책 등에 초점을 맞췄던 전임 아베 내각에 비해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세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 비판하지만 통신비 인하, 공공기관의 인간문화 철폐 등은 매우 임팩트가 크다. 일본의 통신비 시장은 NTT가 주도하고 KDDI와 소프트뱅크가 따라가는 일종의 가격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2016년 전국의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회선 요금이 월 5,181엔, 스마트폰 요금이 월 41,841엔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 총무성 통계국이 발표한 4인 가족의 월 평균 생활비 33만 엔의 상세 내역을 보면 통신비로 가구당 24,000엔을 지출했다. 물론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개인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총 생활비의 7%에 달하는 이 통신비 고정 지출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통신비 요금 체계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2019년 6월 총무성의 종합통신기반국 요금서비스관은 모바일 접속료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통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3개 회사의 원가 내역, 이윤율 등을 조사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들은 전부 백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무성은 보고서 표지의 빨간색 테두리 안의 내용은 장위원들만 볼 수 있다고 적어놨지만 어떤 식으로 통신비의 원가가 결정되고 각 비용 항목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이 보고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반면 위의 통신 3사는 접속료 주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에 비해 매년 엄청난 접속료 인하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자기들이 해온 좋은 실적은 일반에 공개하고 통신비 산정 기준 원가, 이윤 등에 관한 부분은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런 뉴스들은 일본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 관한 기사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가 언론사의 가장 큰 광고주들이기 때문이다. 언론뿐만 아니다. 통신 3사를 감시, 규제할 위치에 있는 총무성 관료들은 이 회사들을 잘 건드리지 않는다. 가령 이 보고서만 하더라도 총무성이 통신비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전체 내용을 일반에 공개했을 것이다. 빨간색 테두리 안에 민감한 내용이 밝혀지면 곤란한 쪽은 기업들이다. 총무성이 기업을 위해 알아서 끼었고 그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관료들의 퇴직 후 생계가 아닌가 한다. 아무튼 이런 거대한 복마전에 통신비 인하를 내걸고 스가 총리가 뛰어들었다. 게다가 스가 총리는 규제개혁으로 유명했던 제3차 고이즈미 개조 내각 시절 총무성 부대신으로 입각했고 제1차 아베 내각 시기엔 총무성 대신을 역임한 바 있어 이 부분의 개혁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서민 친화 정책으로 인기몰이. 또한 통신비 인하와 더불어 NHK 수신료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명분도 뚜렷하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면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한다는 서민 친화적 태도를 띠고 있다.
정부가 직접 시행할 수는 없지만 여론의 지지와 영분을 등에 업고 규제, 시정 방침을 내릴 수 있는 행정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도장 역시 마찬가지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노 타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취임 일성으로 도장 문화는 존중하고 나도 좋아하지만 행정 처리에서 도장과 팩스로 시간을 지체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밝혔고 이 의견은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도장은 일본 사회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이다.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거나 혹은 모두가 도장을 찍었으니 아무도 책임을 지지 말자는 일본 사회 특유의 정신적 문화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또한 자필 사인은 변조가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혹은 인감카드에 등록된 도장은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막연한 믿음도 작용했다. 이런 틀에 박힌 생각이 일본 사회를 엄청나게 지체시켜왔다. 간단한 사인 하나면 해결될 것을 도장 준비하고 인주를 묻힌 후 찍고 인감증명서와 대조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런 작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열도 곳곳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하고 있을 것이다. 10초씩만 계산해도 매일 몇 시간씩 그냥 낭비하고 있다. 팩스 역시 마찬가지다. 이메일은 해킹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으니 팩스가 훨씬 안전하며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신화가 2020년에도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오죽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를 팩스로 받아 며칠 후에나 집계자 통계를 내겠는가. 이 팩스 집계 방식은 지난 2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로 본격화된 일본의 코로나19 사태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노 타로의 이러한 발언은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고노가 맡고 있는 행정개혁 담당 대신은 총무성이나 과학기술청처럼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전담 성총이 없는 일종의 특명 대신이라 이러한 정책이 과연 어떻게 실현될지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다. 인터넷 최선진국인 한국 입장에서 보면 2020년에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십수년을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디지털청 신설도 그렇다. 물론 디지털청 설립과 관련한 첫 회의에는 노트북 한 대 없이 나이든 참석자들만 앉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IT화는 일본 정부가 구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다. 스가와 한일 관계. 이러한 스가 총리에 대해 니혼 게이제이 신문은 분산 프로젝트형 리더라고 표현했다. 확실히 스가 총리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권한을 주고 자유롭게 일 처리를 하게 한다. 관저 정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며 이미 관료들을 휘어잡았다. 그의 관방장관 시절 라이벌이었던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이마이 다카야 비서관은 스가 내각이 들어서자마자 경질됐고 아베 정권 후기 갖가지 실책을 일삼았던 이른바 경제산업성 인맥들은 모조리 흩어졌다. 관방장관 8년 재직의 경험을 살려 누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면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알만하다.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해 정치인 출신 대신들이 책임지게 하고 실무관료를 총리가 배정해준다면 기존의 일본 행정과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관료를 가장 잘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스가 같은 정치인이 총리 대신이 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의 행보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징용공과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한일 관계의 악화에만 주목해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일단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위안부 문제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6.25 전쟁 당시 한국과 미국이 겪은 고난만 언급했다는 이유로 중국 누리꾼들이 방탄소년단을 공격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가 한미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며 BTS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BTS를 둘러싸고 한중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BTS를 지지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이다. BTS 비판을 놓고 중국 내 여론도 갈라지는 모양새다. 공개적으로 BTS 지지한 미. 오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트위터에 BTS 계정을 태그하고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기 위한 BTS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며 당신들은 벤플리트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 음악은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고 평가했다.
그는 BTS의 수상을 축하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트윗돌이 트윗했다. BTS는 7일 미 비영리재단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미 관계 증진에 공을 세운 개인 및 단체에 주는 벤플리트상을 받았다. 당시 리더 RM은 수상 소감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부 중국 누리꾼과 관영 언론 환추시보 등은 6.25 전쟁 당시 중국 군인의 희생을 무시하고 중국 존엄을 깎아내렸다는 생트집을 잡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 미국만 중요하고 중국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심리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부의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BTS가 한미 관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중국 측의 맹목적인 BTS 비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책임,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을 놓고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일갑서 자성 목소리도 중국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판 여론에 주춤하는 것으로 보였던 중국에서는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은 모습이다. 환추시보는 14일 오전 웹사이트에 BTS는 잘못이 없다. 중국 팬은 필요 없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의 BTS 공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관련 기사에 달린 한국 누리꾼의 댓글을 그대로 제목으로 인용해 중국 누리꾼들을 다시 자극한 것이다. 이 매체는 BTS의 수상 소감을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이기도 하다. 환추시보는 위 기사의 제목을 오후에는 한국 매체 중국 누리꾼 트집으로 변경해 다소 논조를 낮췄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소셜미디어 위챗, 바이두 등 대형 뉴스 포털 사이트 등에는 여전히 BTS가 한국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중국인이라 화가 난다.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무시할 수 있나 등 BTS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BTS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6년부터 홍콩의 반중 시위를 주도해온 민주활동가 조슈아 웡은 14일 트위터에 BTS 사태는 중국 민족주의의 고조에 대한 우려할 만한 조짐이라면서 중국의 선전 당국과 샤오펑이 별일 아닌 일을 선전 캠페인으로 탈바꿈시키고 근거 없는 분노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합리적인 중국 누리꾼 역시 웨이보에 조국을 뛰어넘는 아이돌은 없다며 BTS를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 미중 IT 경쟁의 한국 고민 커져 중국도 데이터 안보 참여 요청.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주도의 정보통신 구상 참여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낀 한국 입장이 더 곤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14일 한미 양자간 5위급 공식 회담에서 중국 IT 기업 장비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중국 역시 최근 한국 정부의 자국 주도의 IT 구상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화상회담에서 5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추진 중인 클린 네트워크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동참도 요청했다. 이 프로그램에 유럽 일부 국가는 참여의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말 외교 시설 장비에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가 공급하는 오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클린 패스 프로그램을 공개한 데 이어 8월에는 여기에 클린 스토어, 클린 앱스, 클린 클라우드 등 5가지 항목을 추가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SED 회담 전에도 주한 미국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한국 정부에 설명했다. 미국은 그간 설명에서 사용을 배제할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화웨이, ZTE 등 중국 IT 기업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화웨이와 거래 중단 요청에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넘어갔는데 배제 대상이 중국 IT 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버티기 전략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이 계속 미적되다간 자칫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협력을 기존처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어에 집중했던 중국도 최근에는 맞대응에 나서며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왕이 외교부장이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한 뒤 주한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의 관련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왕이 부장이 발표한 이 구상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보안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구상은 미국의 중국 IT 업계 압박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강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제안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IT 보안 문제에 있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중 양국 모두 IT 보안에 대한 국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구상 참여의 압박 강도를 높일 경우 한국이 미중 외교의 각 축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환